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시지 않으셨나요? 미국이랑 이란이 싸우는 건 알겠는데 왜 한국 기름값이 2,000원을 넘는 건지, 왜 코스피가 하루 만에 7% 넘게 빠지는 건지, 미사일 한 발 맞은 적도 없는 나라가 왜 최대 피해국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47년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이란이 왜 47년째 싸우는지,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싸울 때마다 왜 한국의 청구서가 날아오는지 그 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79년 인질극부터 2015년 핵합의, 2025년 오만 회담, 그리고 바로 어제 시작된 이슬람아바드 협상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먼저 알아둬야 해요. 한국은 원유를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계 5위의 원유 수입국이에요. 매일 289만 배럴을 사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의 70%가 중동에서 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름이 없는 나라가 기름으로 돌아가는 경제를 만든 거예요. 이 구조를 먼저 알고 있어야 이후 이야기가 전부 보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왜 47년째 원수인 걸까요? 이야기는 197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터졌어요. 2500년 이어져 온 왕정이 무너진 겁니다. 이란은 원래 미국에 가장 가까운 중동 동맹국이었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미국산 전투기를 사고 미국 석유회사에 유전을 열어줬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란은 중동의 방파제였습니다. 근데 이란 국민들은 왕이 국부를 미국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느꼈어요. 혁명 세력이 팔레비를 쫓아내고 이슬람 성직자 호메이니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혁명 세력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합니다. 외교관 50이 명을 인질로 잡았어요. 444일 동안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의 외교관을 감금한 거예요. 국제법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는 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특수작전을 보냈어요. 1980년 4월 24일 이글 클로 작전. 헬기 8대가 이란 사막으로 날아갔습니다. 작전명은 독수리 발톱이에요. 야간에 저공 비행으로 사막에 착륙한 뒤 인질이 있는 대사관까지 트럭으로 이동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모래 폭풍이 덮쳤어요. 헬기 세대가 모래에 엔진이 막혀서 고장 났습니다. 남은 헬기가 철수하다가 수송기와 충돌해서 군인 8명이 사막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이란 땅에 발도 못 디뎌보고 돌아온 겁니다. 미국 언론은 이 작전을 미국 군사력의 치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1981년 1월 알제리가 중재에 나서서 인질이 풀렸습니다. 조건이 뭐였냐면 미국이 이란에 동결했던 자산 약 80억 달러를 돌려주는 거였어요. 지금 돈으로 약 300억 달러, 한화로 44조 원입니다. 서울시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에요. 이게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간 첫 번째 청구서입니다. 근데 이 합의가 지켜졌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은 이란이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추가 제재를 걸었어요. 1984년에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고 1987년에는 이란산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란은 미국이 약속을 어겼다며 반미 노선을 더 강화했어요. 합의는 했지만 사실상 깨진 겁니다. 이 인질극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이란 옆 나라 이라크가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1980년 9월 이란,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이 이란의 혁명 혼란을 틈타 석유가 풍부한 국경지대를 빼앗으려 한 겁니다. 8년 동안 이어졌어요. 사상자가 양측 합쳐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인구 전체가 죽거나 다친 규모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전쟁에서 미국이 이라크 편을 들었거든요. 위성 정보를 이라크에 넘겼고 이란 군대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한 이란 외교관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화학무기에 죽어가고 있었다. 그 화학무기 재료를 이라크에 판 게 미국이었다. 이 말 한마디에 47년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란은 이 전쟁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를 지켜줄 나라는 없다.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그 결론이 핵 개발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이 불신이 핵 개발로 이어지고 그 핵이 결국 전쟁을 부를 줄은요.
여기서 역사의 아이러니가 등장해요. 이란의 핵 기술을 처음 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1957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프로그램으로 이란에 연구용 원자로를 줬습니다. 친미 왕정 시절이었거든요. 동맹에게 원자력 기술을 주면 석유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었어요. 근데 69년 뒤에 그 기술이 동맹을 위협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미국이 뿌린 씨앗이 미국을 향한 핵으로 자란 거예요. 역사의 잔인한 역설입니다. 이란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지었어요. 나탄즈, 포르도, 산속 깊은 곳 지하 수십 미터에 원심 분리기 수천 대를 돌렸습니다. 원심 분리기라는 건 우라늄을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핵무기에 쓸 수 있는 성분을 걸러내는 장치예요. 2002 년에 이란 반체제 단체가 이 시설의 존재를 폭로하면서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제사회는 제재로 대응했어요. 유엔 안보리 제재, 미국 단독 제재, EU 제재.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고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해외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2012년 기준으로 이란의 석유 수출이 절반 넘게 줄었어요. 환율은 폭락하고 물가는 치솟았습니다. 이란 경제가 서서히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제재가 한국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상관이 있었어요. 이란이 한국에 석유를 팔고 받아야 할 돈이 있었거든요. 수천억 원 규모입니다. 근데 제재 때문에 이 돈을 이란으로 보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행에 그냥 묶인 겁니다. 남의 싸움인데 남의 돈을 보관하게 된 거예요. 이란이 돈 돌려달라고 하면 미국 눈치를 보고 미국이 돈 주지 말라고 하면 이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양쪽 사이에 낀 인질 같은 처지였어요. 한국이 미국이란 분쟁 사이에 구조적으로 끼어들게 된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제 2015년으로 갑니다. 여기서부터 두 번째 협상이 시작돼요. 왜 이란은 갑자기 핵을 포기하려 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재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이란 국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2013년에 온건파 로하니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제재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다자 협상이 시작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까지 전부 참여했어요. 지구상 가장 강한 나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란 하나를 놓고 협상한 겁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아요. 2015년 7월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오늘 이란과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란 핵 합의, 공식 명칭 JCPOA.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3.67% 이하로 제한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합의였습니다. 3.67%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핵무기를 만들려면 90% 이상 농축이 필요해요. 3.67%면 발전용으로만 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란이 이 선을 넘지 않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대가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제재가 풀렸습니다. 이 합의가 타결되면서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돈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약 70억 달러, 한화로 10조 원. 두 번째 청구서가 정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양쪽 눈치를 보던 불편한 상황이 잠시 풀린 거예요. 근데 이 합의 3년을 못 버텼습니다. 2018년 5월 8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문서에 서명해요. JCPOA 일방 탈퇴. 트럼프의 정확한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이란 핵 협정의 핵심은 살인적인 정권이 평화적인 핵 에너지를 원한다는 거대한 허구였다. 트럼프가 문제 삼은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지 않았다.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은 그대로 두면서 핵만 막겠다는 건 앞문은 잠그고 뒷문은 열어둔 것과 같다는 거였어요. 둘째, 합의의 유효기간이 있어서 10년에서 15년 뒤에는 이란이 다시 농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이 빠지자 이란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어졌어요. 우라늄 농축을 3.67%에서 점점 올리기 시작합니다. 20%를 넘고 결국 60%까지 올렸어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경고를 냈습니다. 60%에서 90%까지는 기술적으로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요. 일주일. 월요일에 결정하면 일요일에 핵폭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한 달이면 7개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협상. 합의는 했지만 한쪽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JCPOA가 깨진 직후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미국이 이란산 석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어요. 한국은 이란에서 매년 수십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끊긴 겁니다. 대체 수입선을 찾느라 정유업계에 비상이 걸렸어요. 이란에 묶인 자산 문제도 다시 꼬이기 시작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합의 후 깨짐. 두 번째, 합의 후 뒤집힘. 그리고 깨질 때마다 한국이 대가를 치렀어요.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2025년 4월로 갑니다. 트럼프가 하메네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아니라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어요. 60일 안에 핵 합의를 하자. 안 하면 군사적 결과가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대화하든 전쟁하든 둘 중 하나 골라라는 겁니다. 하메네이는 처음에 무시했어요. 이란 관영 언론은 이 편지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87세의 최고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근데 주변 참모들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전국에서 파업이 터지고 있다. 전쟁이 나면 정권이 끝난다. 하메네이는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옵니다. 오만에서 1차 회담, 로마에서 2차, 다시 오만에서 3차와 4차. 미국 특사 위트코프와 이란 외무장관 아라그치가 만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두 사람은 같은 방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오만 중재자가 양쪽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같은 건물에서 서로 얼굴도 안 보면서 협상을 한 겁니다. 47년의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도 협상은 전진했습니다. 이란이 3단계 안을 제시했어요. 1단계 우라늄 농축을 3.67%로 낮추고 동결 자산을 풀고 2단계 고농축 연구 중단과 IAEA 사찰을 허용하고 3단계 미 의회가 합의를 승인하면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으로 보내겠다. 미국 특사 위트코프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란 측도 놀랐어요. 미국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줄 몰랐다. 합의가 눈앞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끼어든 거예요. 60일 기한이 끝나던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핵시설을 타격하고 최고 군사 지도자와 핵 과학자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을 총괄하던 정치인 알리 샴카니까지 타격했습니다. 협상을 이끌던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란은 즉각 핵회담에서 철수합니다. 세 번째 협상, 합의 직전에 폭격으로 깨진 겁니다. 세 번 다 패턴이 같아요. 합의, 불신, 파기.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세 번의 협상이 왜 매번 깨지는 걸까요?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입니다. 47년 동안 쌓인 불신이에요.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이라고 부르고 이란은 미국을 대사탄이라고 부릅니다. 1981년 인질극 때 쌓인 분노가 이란 이라크 전쟁 때 화학무기로 더 깊어졌어요. 서로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이에서 종이 한 장짜리 합의가 유지될 리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변수예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하면 가장 불편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란의 핵이 사라지는 건 좋지만 이란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면 이스라엘의 중동 내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거든요. 제재가 풀리면 이란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이 헤즈볼라와 하마스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합의 직전에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2025년 6월이 정확히 그 사례예요. 세 번째가 가장 근본적입니다. 양쪽 다 국내 정치 때문에 합의를 유지할 수 없어요.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전임자의 합의를 뒤집습니다. 오바마가 맺으면 트럼프가 뒤집어요. 미국 의회가 조약으로 비준하지 않는 한 대통령 한 명의 서명으로 만든 합의는 대통령 한 명의 서명으로 깨집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최고 지도자 아래 강경파 혁명 수비대가 버티고 있어서 외교부가 합의해도 군부가 딴 길을 갑니다. 혁명 수비대는 이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제재가 풀리면 오히려 이들의 밀수 이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불신, 이스라엘, 국내 정치, 이 세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47년 동안 합의가 단 한 번도 끝까지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왜 한국 문제냐고요? 한국이 이 싸움에서 매번 피해를 보는 이유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의존이에요. 한국의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70.7%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의 99%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좁은 바닷길 하나를 통과해요. 호르무즈 해협. 폭이 가장 좁은 곳이 33km, 서울에서 수원까지 거리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이 해협을 통과하고 그중 80%가 아시아로 향해요.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96%이고 한국은 70.7%입니다. 이 좁은 바닷길이 막히면 한국 경제가 숨을 못 쉬는 구조예요. 두 번째는 동결 자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돈이 한국은행에 묶여 있어요. 미국과 이란이 싸울 때마다 한국은 양쪽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돈을 풀면 미국이 화내고 안 풀면 이란이 화내요. 2021년에는 이란이 한국 선박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억류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어요. 이란 돈을 안 풀어준다는 이유로요. 세 번째가 환율이에요.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립니다.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가 약해져요. 원유는 달러로 사야 하는데 달러가 비싸지면 같은 양의 기름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들어갑니다. 기름값 올라, 환율 올라, 물가 올라. 삼중고예요. 에너지 의존, 동결 자산, 환율. 이 세 고리가 한국을 미국이란 분쟁의 영구적인 피해자로 묶어놓고 있어요. 이 구조가 가장 극단적으로 터진 게 바로 2026년 2월입니다. 2026년 2월 28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15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시작합니다.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이었어요. 이란 고위 관료 다수가 사망했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합니다. 기뢰를 뿌리고 미사일 발사대를 해안에 배치했어요. 주변국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걸프 국가들의 공항과 항구까지 공격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올림픽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수도꼭지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수도꼭지를 누군가 잠가버린 거예요. 그 수도꼭지가 호르무즈 해협이고 잠그는 열쇠를 이란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 열쇠를 돌려버린 거예요. 그날 밤 인천에 있는 한 정유공장 야간 근무자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중동발 원유 선박 입항이 전면 중단됐다는 연락이었어요. 현장에서는 긴급 비상회의가 소집됐고 정부는 비축유 방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지구 반대편에서 터졌는데 비상벨은 인천 공장에서 울린 겁니다. 다음날 아침 숫자가 쏟아졌어요. 국제 유가 하루 만에 15% 폭등.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가 배럴당 104달러를 찍었습니다. 전쟁 직전까지 70달러 되었는데 하룻밤 만에 30달러 이상 뛴 거예요. 한국 선박 7척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였어요. 한 척당 약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있었습니다. 7척이면 1,400만 배럴. 한국의 거의 일주일치 수입량이 바다 위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겁니다. 코스피는 하루에 7.24% 폭락했습니다. 452포인트가 증발했어요. 꿈에 6,000포인트를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루 만에 날아간 겁니다. 오후 12시 5분에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됐어요. 증시가 폭락할 때 자동으로 걸리는 일종의 비상 브레이크입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는 17% 폭등했어요. 출퇴근에 자가용 쓰는 직장인이면 한 달 기름값이 갑자기 15만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비가 그대로 올라탔어요.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기름값 때문에 배달료를 올려야 할지 메뉴 가격을 올려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시 SIS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이란 분쟁 이후 한국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은 비교전 국가는 없다. 싸우지도 않았는데 가장 크게 다친 나라. 이게 세 번째 청구서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연세대 양준모 교수의 표현이 정확했어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다. OECD, D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하향했습니다. 주요 경제국 중 가장 큰 폭이었어요. 3월 소비자 물가는 2.2% 올랐고 석유류 가격만 9.9% 급등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도 유가가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을 내놨어요. 조기 종전을 해도 에너지시설 피해 복구 지원으로 전쟁 전 대비 43% 높은 유가가 유지된다. 봉쇄가 장기화되면 86%까지 간다고요? 43%면 이 정도예요.
전쟁 전 배럴당 70달러였다면 종전 후에도 100달러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가 올해 내내 계속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경제가 1년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2%포인트에서 4%포인트까지 추가 상승, 소비는 0.3%포인트에서 0.6%포인트까지 급락, 투자는 0.6%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추락한다고 나왔습니다. 국민일보는 더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보도했어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치솟으면 경제 성장률이 최소 0.8%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는 2.9%포인트 추가 상승한다고요. 숫자가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쉽게 말하면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가 한 달에 수만 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정부는 비축유가 200일분 있다고 했어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 원유 289만 배럴을 매일 수입하는데 그중 138만 배럴은 석유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데 씁니다. 비축유를 쓰면 수출할 석유 제품이 없어져요. 정유 석유화학 수출이 멈추면 그 자체로 경제에 타격이에요. 200일이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훨씬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 수입선이라는 것도 간단하지 않아요. 미국산이나 러시아산 원유로 바꾸려면 수송거리가 2배에서 3배 멀어집니다. 중동에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면 약 2주인데 미국 텍사스에서 오면 한 달이 넘어요. 운송비가 올라가고 정유시설도 중동산 원유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바로 전환이 안 됩니다. 자, 이제 현재로 옵니다. 2026년 4월 8일 전쟁 발발 39일 만에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과 이란이 이 주 휴전에 합의한 겁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 주간 여는 대신 미국은 공격을 멈추겠다는 조건이었어요. 숨통이 트인 겁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4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5성급 세레나 호텔 경찰 차량 수백 대가 도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47년 만에 첫 공식 대면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만 때처럼 다른 방에 앉아서 메시지만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이란의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파키스탄 샤리프 총리가 동석한 자리에서 직접 마주 앉았습니다. 47년 만에 서로의 눈을 본 거예요. 알자지라 방송은 이걸 극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대표단 약 300명, 경호 인력 포함, 펜스 부통령의 쿠슈너, 위트코프 특사까지 총출동했어요. 이란 대표단은 약 70명, 갈리바프 의장의 아라그치 외무장관, 경제군사법률 핵 전문가까지 투입됐습니다. 양쪽 다 나라에 최정예를 보낸 거예요. 이란이 내건 레드라인은 4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우리 앞마당이니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둘째, 해외 동결 자산 해제. 이 금액이 약 1,000억 달러입니다. 한화로 148조 원. 한국 국방 예산의 약 2.5배예요. 셋째, 전쟁 피해 배상. 넷째, 중동 전역 휴전. 미국의 요구는 3가지. 이란 핵 프로그램 연구 해체. 호르무즈 해협 국제 자유통행 보장. 헤즈볼라와 후티 반군의 무장 해제. 핵심 쟁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호르무즈예요. 이란은 통제권을 인정해라. 미국은 국제수로다 모두에게 열어라. 이 해협 하나를 놓고 47년치 감정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협상은 3라운드에 걸쳐 14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밤샘 마라톤 회담이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보도했어요. 이란은 선박 한 척당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미국과 함께 관리하자는 방안도 거부했습니다. 이란 매체는 미국이 지나치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로의 제거 작업에 착수합니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2척이 해협을 통과했어요. 협상 테이블 위에서 악수하면서 테이블 밑에서 군함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14시간 만에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합의 없이 종료. 다만 오늘 4월 12일에 속개하기로 했어요. CNN은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에 없던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기억나시죠? 3번의 협상이 깨진 이유 중 2번째가 이스라엘 변수였습니다. 휴전 합의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공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헤즈볼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 헤즈볼라는 자기 편이에요.
미국과 협상을 하는데 미국의 동맹인 이스라엘이 자기 편을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오만 회담 때와 구조가 같아요. 그때는 합의 직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해서 깨졌습니다. 같은 패턴이 또 반복될 수 있어요. 자, 이 협상이 한국에 왜 중요한 걸까요? 시나리오 두 개를 보겠습니다. 먼저 협상이 성공하는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려요. 유가가 안정됩니다. 막혀있던 선박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정유 공장이 다시 정상 가동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공적으로 종전해도 에너지 시설 복구에 시간이 걸려서 전쟁 전 대비 43% 높은 유가가 당분간 유지돼요. 이란의 정유시설, 수출터미널, 파이프라인이 공습으로 파괴됐거든요. 이걸 고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는 올해 내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건 나은 시나리오입니다. 문제는 실패했을 때예요. 협상이 깨지면 호르무즈 봉쇄가 다시 시작됩니다. 유가가 86% 이상 뛸 수 있어요. 배럴당 130달러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한국 비축유 201분도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 한계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빨리 바닥이 납니다. 대체 수입선은 수송 거리가 2배에서 3배 멀어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화는 더 약세로 가고 달러로 사야 하는 원유 비용은 이중으로 뜁니다. 기름값 올라, 환율 올라, 물가 올라. 아까 말씀드린 삼중고가 더 극단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역 앞 편의점 알바생이 시급은 그대로인데 점심 김밥 값이 오르는 일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란이 이번 협상에서 동결자산 해제를 레드라인으로 내걸었잖아요. 1,000억 달러, 148조 원. 이 자산 중 일부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하면 한국에 돈 풀어라 라는 요청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이 이 협상의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23년에 이미 한 번 있었어요. 미국과 이란이 죄수 맞교환을 하면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카타르 은행으로 이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구조가 반복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청구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1981년 인질극에서 시작된 불신이 핵 개발로 이어졌고 2015년 핵 합의는 3년 만에 뒤집혔고 2025년 오만 회담은 폭격으로 깨졌고 2026년에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47년 동안 4번의 국면이 있었고 4번 다 같은 방식으로 끝났어요. 합의, 불신, 파기. 그리고 깨질 때마다 한국의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이번이 4번째예요. 근데 이번이 이전 3번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을 막기 위한 협상이었어요. 이번에는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입니다. 이전 3번은 실패해도 전쟁이 안 났어요. 이번은 이미 전쟁 중입니다. 실패하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판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47년 만에 처음으로 양국 최고위급이 직접 마주 앉았어요. 벤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요. 이전에는 중재자를 사이에 두고 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 이번에는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47년간 서로의 얼굴을 피하던 두 나라가 눈을 마주친 거예요. 성공하면 청구서가 줄어들고 실패하면 역사상 가장 큰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이 분쟁에서 완전한 악당은 없어요. 미국은 안보를 지키려 했고 이란은 생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47년 치싸움이 만든 청구서가 엉뚱하게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 구조는 47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터지는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주유소에 찍힌 2,000원이라는 숫자는 1979년 테헤란 대사관 앞에서 시작된 47년치 불신이 만든 결과입니다. 뉴스만 보면 오늘 유가가 얼마고 오늘 환율이 얼마인지만 보입니다. 근데 그 숫자 뒤에는 항상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누가 이 구조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는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47년간 쌓인 불신의 청구서는 지금 이 순간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4번째 정산이 진행 중입니다. 14시간 밤샘 마라톤 협상이 끝났고 오늘 다시 속개돼요. 호르무즈 해협 위에는 아직 기뢰가 남아있고 미 해군 구축함 2척이 그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에 한국 이름이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 맞은 적 없는 나라가 47년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의 크기는 지금 이슬람마바드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